15년 세월을 바친 아내를 고졸의 무식한 여자라며 공항 바닥에 내팽개치고 내연녀와 떠난 남자가 있는데 하나뿐인 아들까지 돈이 좋다며 엄마를 버리고 그 아빠를 따라가 버렸대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게 남편의 추악한 범죄를 밝혀내려고 아들이 목숨 걸고 짜놓은 판이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가 쓰레기처럼 버린 아내가 사실은 온 그룹이 떠받드는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그 남자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정말 사람 일 모른다더니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이혼 서류가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져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이 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인천국제공항의 화려한 1등석 전용 출국 라운지. 그 고급스러운 공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하얀 서류 봉투와 그 너머로 자신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는 남편 민수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대상그룹의 차기 뉴욕 지사장으로 발령받은 직후였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고 오만하게 턱을 치켜든 민수는 15년 동안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온 아내를 향해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처럼 교양 없고 무식한 전업주부가 내가 뉴욕 지사장으로 가는 길에 감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내 인생의 유일한 오점이야. 내 옆에는 이제 낙엽에 맞는 유능한 여자가 필요해. 혜진은 모멸감에 입술을 강하게 깨물었다. 15년이었다. 대상으로 말단 사원이었던 민수가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댈 때 그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혜진은 자신의 빛나는 과거를 완벽하게 지우고 철저히 무지하고 순종적인 아내로만 살아왔다. 낡은 트렌치코트를 입고 마트 할인 코너를 전전하며 모은 돈으로 남편의 품위를 유지시켜준 대가가 바로 이것이었다. 민수의 등 뒤에서 짙고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끼쳐왔다. 화려한 실크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 세영이었다. 대상그룹 기획실 소속이자 민수의 직속 부하인 그녀는 혜진의 초라한 행사액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비웃음이 가득 섞인 미소를 지었다. 주제 파악을 하셔야죠, 혜진 씨. 민수 선배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언제까지 당신 같은 고졸 파트타이머 아줌마를 곁에 두실 거라 착각하셨어요. 뉴욕의 사교계는 당신처럼 촌스럽고 영어 한마디 못하는 여자가 낄 자리가 아니에요. 선배님의 앞길을 막지 말고 이제 그만 깔끔하게 떨어져 주시죠. 세영의 조롱 섞인 말에 민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에서 얇은 돈봉투 하나를 꺼내 이혼 서류 위로 툭 던졌다. 이건 네가 방을 뺄 때 쓸 보증금이랑 당장 몇 달치 생활비다. 이거라도 주는 걸 고맙게 여겨. 내 변호사들이 완벽하게 서류를 만들어 놨으니 네가 소송을 걸어봤자 땡전 한 푼 못 건질 거다. 조용히 지장 찍고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숨이 막힐 듯한 굴욕감 속에서도 혜진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녀는 등 뒤로 숨을 죽이고 서 있는 15살 난 아들 서준을 향해 절박한 목소리로 손을 뻗었다. 서준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내 아들은 절대 못 보내. 엄마한테 와. 엄마가 어떻게든 널 지킬 테니까. 하지만 혜진의 간절한 부름에도 서준은 굳은 얼굴로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잠시 후 고개를 든 서준의 입에서는 혜진의 심장을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듯한
잔인한 말이 흘러나왔다. 어머니, 저는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저도 이제 중학생 3학년입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는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어머니보다 든든한 재력과 지위를 가진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혜진의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다. 15년 동안 헌신하며 키운 아들이 오직 돈과 권력을 이유로 자신을 매몰차게 버렸다는 사실에 그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민수는 그 누구보다 통쾌하다는 듯 얼굴 가득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혜진을 비웃었다. 들었지? 이게 냉혹한 현실이다. 피덩이 같은 자식도 누가 자신의 인생의 득이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안단 말이야. 넌 완벽하게 버림받은 거야. 가서 길바닥에 나앉아 평생 후회하며 살아라. 민수는 세영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준의 어깨를 쥔 채 출국장 게이트를 향해 미련 없이 돌아섰다. 승리감에 도취된 그들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다. 그때였다. 몇 걸음 걸어가던 서준이 돌연 발걸음을 멈추더니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혜진을 향해 빠르게 달려왔다. 서준은 주저앉은 혜진의 목을 강하게 끌어안았다.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서준아,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안 돼. 혜진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려던 찰나 그녀는 자신의 낡은 트렌치코트 오른쪽 주머니 안으로 서준의 손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무언가를 밀어넣는 감촉을 느꼈다. 놀란 혜진이 몸을 굳히자 서준은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은밀하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머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버티고 기다리셔야 해요. 혜진이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서준의 눈빛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는 철없는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사냥감을 쫓기 위해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서늘하고도 결연한 사내의 눈빛이었다. 서준은 그 한마디를 끝으로 미련 없이 몸을 일으켜 다시 민수와 세영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세 사람은 이내 출국장 안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었다. 북적이는 공항 로비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혜진은 멍한 정신을 추스르며 떨리는 손을 코트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얇고 빳빳한 종이 수첩 같은 물건이었다. 조심스럽게 꺼내어 확인한 순간 혜진의 동공이 거칠게 흔들렸다. 그것은 대상그룹의 주거래 은행 로고가 박힌 VIP 전용 최고급 통장이었다. 예금주의 이름은 다름 아닌 유서준. 그녀의 15살 난 아들의 이름이었다. 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통장의 첫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 찍혀있는 최종 잔액 숫자를 본 그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하마터면 손에 든 통장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50억 원. 평범한 중학생의 용돈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들의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를 부여잡고 통장 맨 뒷장을 넘기자 그곳에는 반으로 정갈하게 접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혜진은 다급하게 메모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서준의 반듯한 글씨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 통장은 아버지의 서재금고
가장 깊은 곳에 이중으로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대상그룹에 비자금을 횡령해 제 이름으로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어머니를 버리고 모든 돈을 독차지하려는 계획을 제가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메모를 읽어 내려가는 혜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간다고 한 것은 어머니를 배신해서가 아닙니다. 뉴욕 지사장실에 아버지가 숨겨둔 완벽한 횡령 증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증거를 전부 찾아내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고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숨어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어머니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아들은 혜진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를 그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안전하게 탈출시키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범죄의 증거를 캐내기 위해 스스로 가장 위험한 적의 품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서준아, 내 불쌍하고 어리석은 아들아. 혜진은 메모지를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절망감과 모멸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남편 민수와 그 내연녀 세영을 향한 맹렬한 분노와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혜진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로 취급하며 짓밟았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혜진이 15년 전 대상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전설적인 전략 기획자 출신이라는 사실을 남편 민수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혜진은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흩뿌렸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버림받은 나약한 전업주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 가장 잔인한 반격을 준비하는 무자비한 여왕의 귀환이었다. 공항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뉴욕으로 향하는 거대한 비행기가 굉금을 내며 활주로를 날아오르고 있었다. 공항에서의 뼈아픈 이별이 남긴 여운을 채 추스르기도 전 혜진의 현실은 끝없는 수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10년 넘게 일해온 대형 마트 직원 휴게실에 들어선 혜진을 맞이한 것은 점장의 차갑게 굳은 얼굴이었다. 점장은 혜진과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들고 있던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했다. 혜진이 영문을 물으며 다급하게 다가서자 점장은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입을 열었다. 방금 전 남편 되시는 분한테서 본사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혜진 씨가 심각한 금전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쳤으니 행여나 마트 금고에 손을 대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본사에서 내려온 지시라 어쩔 수 없으니 지금 당장 유니폼 벗고 나가주세요. 혜진의 머릿속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민수는 자신이 한국을 떠나기 전 혜진이 돈을 벌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수단마저 철저하게 끊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비참하게 길바닥에 나앉아 자신에게 매달리며 구걸하기를 바라는 지독하게 악의적인 처사였다.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혜진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낡은 유니폼을 벗어 로커 안에 말없이 밀어넣었다. 마트에서 쫓겨난 혜진은 민수가 던져준 쥐꼬리만한 보증금으로 겨우 구한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오는 비좁은 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혜진은 숨을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좁은 방 안은 누군가 폭격을 가한 것처럼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이사 오며 들고 온 몇 안 되는 종이 상자들은 모조리 뒤집혀 내용물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고급스러운 밍크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혜진의 시어머니였던 명자였다. 명자는 혜진을 발견하자마자 표독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질렀다. 이 도둑년아, 당장 내놓지 못해. 혜진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명자는 바닥에 굴러다니던 혜진의 반찬통을 집어들고 혜진의 발밑을 향해 있는 힘껏 내동댕이 쳤다. 플라스틱 통이 거칠게 깨지며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고, 혜진의 바짓단과 낡은 장판이 흉측한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매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지금 남의 집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혜진이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묻자 명자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성큼성큼 다가와 혜진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명자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갈수록 혜진의 얇은 셔츠 깃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숨통을 조여왔다. 누가 내년 시어머니야. 감히 내 잘난 아들 앞길을 막으려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안 재산까지 훔쳐 달아나 민수가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 서재 근고 깊숙한 곳에 숨겨둔 50억짜리 비자금 통장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말이야. 이 집안에서 그런 짓을 저지를 쓰레기 같은 년은 너밖에 더 있어. 명자의 폭언을 듣는 순간 혜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상황의 퍼즐이 명확하게 맞춰졌다. 민수는 서재의 이중 금고가 털린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오만하고 자기애가 강한 그는 15살 난 아들 서준이 자신을 속이고 통장을 빼돌렸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혜진이 짐을 챙겨나가며 훔쳐갔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만약 여기서 혜진이 자신이 훔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한다면 의심의 화살은 뉴욕에 있는 서준에게 향할지도 모른다. 아들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었는데 그 계획을 망칠 수는 없었다. 혜진은 명자의 손을 거칠게 쳐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그녀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신 이미 침묵으로 일관하며 명자를 서늘하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명자는 더욱 기고만장해져 삿대질을 해댔다. 이 천박하고 무식한 년, 고졸 주제에 내 아들 덕분에 15년이나 호강하고 살았으면 조용히 떨어져 나갈 것이지, 어디서 감히 큰돈에 손을 대 경찰에 끌려가서 평생 간방 썩은 밥을 먹기 전에 당장 그 통장 내놔. 명자는 미친 듯이 방 안을 헤집기 시작했다. 바닥에 널브러진 혜진의 속옷과 낡은 옷가지들을 발로 짓밟으며 씩씩거리던 명자의 시선이 이내 벽에 걸려있는 낡은 트렌치코트에 머물렀다. 바로 오늘 아침 공항에서 서준이 50억 원이 든 통장을 몰래 찔러 넣었던 바로 그 코트였다. 이깟 쥐구멍 같은 방에 숨길 데가 뻔하지. 명자가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코트를 향해 탐욕스러운 손을 뻗었다. 혜진의 심장이 요동쳤다. 저 코트 주머니가 털리는 순간 아들이 남긴 유일한 무기와 진실이 모두 저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혜진이 몸을 날려 명자의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좁은 방바닥에 쏟아진 김치 국물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벽으로 쓰러졌다. 명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혜진을 밀쳐내고 기어이 코트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다. 혜진이 절망적인 심정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열려있던 현관문 너머로 묵직한 구두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누군가 허공을 가르며 명자의 오른쪽 손목을 맹렬하게 낚아챘다. 명자는 뼈가 부서질 듯한 악력에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입만 뻐끔거릴 뿐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녀의 손목을 움켜쥔 사람은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입은 훤칠한 키의 중년 남자였다. 값비싼 명품 시계가 번쩍이는 그의 손목 너머로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남자의 눈빛이 명자를 내리꽂듯 노려보고 있었다. 누구야? 당신 당장 이거 놓지 못해. 명자가 고통에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지만 남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명자의 손목을 더욱 강하게 비틀며 방바닥으로 그녀를 억진 누르듯 위협했다. 남자의 입술 사이로 살얼음이 낀 듯 서늘하고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더러운 손으로 이 여자 옷깃에 손가락 하나라도 더 스치기만 해보십시오. 당신 아들놈이 뒤로 무슨 추악한 짓을 저지르고 다녔는지. 그 역겨운 민낯을 내일 아침 9시 뉴스 속보와 전국 언론사 일면에 가장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해 버릴 테니까. 남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끔찍한 경고에 명자의 동공이 공포로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다.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던 혜진 역시 놀란 눈으로 낯선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남자는 명자의 손목을 쓰레기 버리듯 거칠게 팽개치고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닦아냈다. 마치 벌레를 만진 사람처럼 경멸이 가득한 동작이었다. 방 안에는 터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소리 없이 감돌았다. 낡고 좁은 단칸방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 권위적이고 위험한 남자는 놀랍게도 혜진의 남편 민수와 바람이 나 뉴욕으로 떠난 세영의 합법적인 남편 도현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여자와 아내의 지독한 배신에 칼을 갈고 있던 남자가 가장 지저분하고 끔찍한 진흙탕 한가운데서 운명처럼 마주한 순간이었다. 도현의 서늘하고 압도적인 기세에 짓눌린 명자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바닥에 주저앉아 뒷걸음질을 쳤다. 명품백을 움켜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혜진을 쥐잡듯이 잡으며 기세등등하게 폭언을 쏟아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차가운 구두굽 소리를 내자 명자는 기겁하며 좁은 현관을 향해 황급히 몸을 돌렸다. 너 2년.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아. 내 아들이 가만둘 것 같아. 도망치는 와중에도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며 발악하는 명자를 향해 도현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명자가 우스꽝스럽게 넘어질 뻔하며 대문을 나서는 꼴을 끝까지 지켜본 뒤 그는 묵묵히 몸을 돌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혜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혜진은 바닥에 엎질러진 붉은 김치 국물로 엉망이 된 옷자락을 부여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도연의 손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그녀는 경계심 가득한 눈초리로 낯선 남자를 응시했다. 누구시죠? 남의 집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혜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도연은 혜진의 그런 반응이
당연하다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품에서 고급스러운 명함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갑작스러운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서도현이라고 합니다. 대상으로 기획실 소속이자 혜진 씨의 남편인 강민수와 함께 뉴욕으로 도망친 여자 이세영의 합법적인 남편입니다. 그 이름표를 확인한 순간 혜진의 눈동자가 거칠게 흔들렸다. 자신의 남편과 바람이 나서 당당하게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 어린 여직원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도현은 혜진의 당혹스러움을 읽은 듯 비좁은 방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세영이는 단순히 민수 씨와 바람이 난 게 아닙니다. 그 여자는 내 부동산 회사의 자금을 교묘하게 빼돌렸고 심지어 내가 서명하지도 않은 이혼 서류를 위조해 구청에 접수하고 떠났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속이고 수십억의 현금을 챙겨 뉴욕으로 튄 겁니다. 도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은 혜진의 예상보다 훨씬 끔찍하고 교활했다. 민수는 자신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여자를 곁에 두었다며 세영을 치켜 세웠지만 실상은 세영이 민수라는 권력과 돈을 이용하기 위해 철저하게 그를 기만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목적을 위해 완벽한 연극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들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자신들만의 화려한 성을 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잘난 성을 밑바닥부터 무너뜨릴 생각입니다. 혜진 씨, 당신도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도현의 제안이 혜진의 이성을 강하게 때렸다. 15년을 바친 대가가 철저한 배신과 조롱, 그리고 길바닥으로 내몰리는 비참함이라면 그녀 역시 이대로 무너져 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아들 서준이 적진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증거를 모으고 있는데 어머니인 자신이 고작 시어머니의 행패에 겁을 먹고 숨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혜진이 대답하려던 찰나 침대 구석에 내팽개쳐진 그녀의 구형 스마트폰이 신경질적인 진동음과 함께 울려 퍼졌다. 발신자 표시에는 끔찍하게도 익숙한 이름 민수가 떠올랐다. 혜진은 도현과 시선을 교환한 뒤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러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야, 너 지금 당장 내 통장 내놔. 수화기 너머로 뉴욕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 잔잔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함께 민수의 폭력적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 어머니가 방금 연락하셨어. 내년이 끝까지 잡아댔다고 이 도둑년아. 네가 뉴욕으로 가는 내 앞길을 질투해서 서재를 뒤진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그 돈 내놓지 않으면 널 횡령죄로 고소해서 감방에서 평생 썩게 만들 거야. 스피커 너머로 혜진을 향한 조롱과 협박이 쏟아졌다. 혜진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지만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을 지켰다. 자신이 훔쳤다는 누명을 벗으려 변명하는 순간 뉴욕에 있는 아들 서준이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이 범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민수의 분노를 받아내야만 했다. 혜진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민수의 옆에서 간드러지고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세영이었다. 어머 혜진 씨, 아직도 그 구질구질한 방구석에서 궁상 떨고 계신가요? 민수 선배님, 돈을 훔쳐봤자 당신 같은 고졸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껏해야 시장 바닥에서 국밥이나 사 먹겠죠.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우리는 지금 센트럴 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스위트룸에서 샴페인을 마시는 중이니까요. 선배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당신 같은 여자는 평생 가도 모를 거예요. 두 남녀의 역겨운 승리감에 도취된 비웃음이 비좁고 악취 나는 단칸방 안을 맴돌았다. 혜진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로 꽉 쥐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들의 끝없는 교만함이 혐오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세상의 정점에 섰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혜진을 짓밟은 것에 대해 단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것. 가장 오만할 때가 가장 큰 빈틈을 보인다는 사실을 말이다. 일주일 준다. 그 안에 돈을 내놓지 않으면 넌 정말 끝이야. 내 권력으로 널 어떻게 짓밟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일방적인 통보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도현은 묵묵히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혜진이 모멸감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가벼운 위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 입을 때려 했다. 하지만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린 혜진의 얼굴을 본 순간 도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혜진의 두 눈에는 눈물 자국 하나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릴 준비를 마친 맹수의 잔혹하고 차가운 살기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 끝을 매끄럽게 끌어올리며 지독하게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저 벌레 같은 것들을 지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당신과 손을 잡겠습니다. 도현 씨. 혜진이 도연을 향해 똑바로 시선을 맞추며 내뱉은 말은 무겁고 단호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로는 안 됩니다.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권력 명예,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까지 모조리 산산조각 내서 스스로 무릎을 꿇고 구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이름으로 말이죠. 그 말을 끝으로 혜진은 바닥에 얼룩진 김치 국물 묻은 바지를 벗어던지고 로커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 전 대상그룹을 호령하던 시절 입었던 단정하고 날카로운 디자인의 고급 블랙 슈트였다. 그녀는 구겨진 슈트를 단숨에 차려입고 흐트러진 머리를 차갑고 단정하게 올려 묶었다. 도현은 순식간에 눈빛부터 걸음걸이까지 완벽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한 혜진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도현 씨, 저와 함께 대상그룹 본사로 가주시죠. 제가 상철 회장님을 직접 뵈어야겠습니다. 혜진이 명령하듯 단호하게 말하며 앞장서 걸음을 내디뎠다. 낡고 냄새나는 다세대 주택의 비좁은 복도가 그녀가 내딛는 구두굽 소리 하나로 마치 거대한 기업의 최고 권력자가 걷는 붉은 카펫으로 변하는 듯했다. 그녀의 반격이 마침내 숨통을 조이는 서막을 알리며 시작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대상그룹 본사 로비,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거대한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출근하는 수백 명의 엘리트 사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그 웅장하고 권위적인 공간 한가운데로 두 사람의 발걸음이 망설임 없이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 슈트를 차려입은 도현, 그리고 그보다 반걸음 앞서 걷고 있는 혜진이었다. 15년 전 대상그룹을 호령하던 날카로운 핏의 블랙 슈트를 꺼내 입은 그녀의 모습은 어제 저녁 좁고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김치 국물을 뒤집어 쓴 채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나약한 전업주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겨 하나로 묶은 혜진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서늘한 무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걷는 걸음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는 구두굽 소리가 묘하게 로비의 공기를 짓누르는 듯했다. 혜진과 도현이 안내 데스크를 향해 곧장 걸어가려던 찰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쿠, 이게 누구십니까? 민수 지사장님한테 버림받고 쫓겨난 그 불쌍한 전처 아주머니 아니신가요? 혜진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리자 민수의 직속 부하이자 뉴욕 발령 송별회에서 혜진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박 과장과 김 대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위아래로 혜진의 낡은 블랙 슈트를 훑어보며 노골적인 조롱을 쏟아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기어들어 옵니까? 남편이 뉴욕으로 훌쩍 떠나버리니까 구걸이라도 하러 오셨어요? 아,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박 과장이 과장된 몸짓으로 동정하는 척하며 김 대리를 향해 낄낄거렸다. 김 대리 역시 맞장구를 치며 한술 더 떴다. 그러게 진작에 주제 파악 좀 하시지. 고졸 출신 마트 파트타이머가 감히 우리 민수 선배님 같은 엘리트 옆에 어울리기나 합니까? 선배님이 그동안 꾹 참고 데려다 사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얼른 경비원 부르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나가시죠. 아침부터 재수없게 물 흐리지 말고. 두 남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모욕적인 언사는 로비를 지나가던 다른 사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걸음을 멈추고 이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지켜보기 시작했다. 민수의 아내가 얼마나 형편없고 무식한 여자인지는 이미 사내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었다. 도현은 분노로 임에 핏대가 선 채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혜진이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혜진은 박 과장과 김 대리의 천박한 도발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냉소를 머금은 채 두 남자를 마치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내려다보듯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할 뿐이었다. 혜진의 그 서늘한 침묵과 압도적인 기세에 기고만장하게 떠들던 두 남자의 목소리가 서서히 잦아들며 묘한 위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로비 중앙에 위치한 IP 전용 임원 엘리베이터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대상그룹의 실세이자 상철 회장의 오른팔인 현철 전무였다. 여러 명의 비서진을 대동하고 엄격한 표정으로 걸어 나오던 현철은 아침부터 로비 한복판에서 벌어진 소란에 미간을 강하게 찌푸렸다. 아침부터 신성한 회사 로비에서 무슨 소란인가. 현철 전무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박 과장과 김 대리는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인사했다. 저 전무님,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수 지사장님의 전처라는 여자가 앙심을 품고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길래 저희가 당장 쫓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당장 경비원을 불러 끌어내겠습니다. 박 과장이 과잉 충성을 증명하듯 다급하게 변명하며 혜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그러나 현철 전무의 시선이 박 과장의 손가락을 따라 혜진의 얼굴에 머문 순간 로비 전체의 시간이 멈춘 듯한 기이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현철의 눈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커다랗게 부릅떠졌다. 그의 얼굴에서 엄격하고 권위적이던 표정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대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악과 환희가 뒤섞인 떨림이 번져갔다. 그는 비서가 건네주려던 결제 서류철조차 받아들지 못한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혜진 실장님, 현철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낯선 직함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소리가 일순간 멎었다. 박 과장과 김 대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청한 표정으로 전무와 혜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실장이라니 저 고졸마트 아줌마가 현철 전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허겁지겁 혜진의 앞으로 다가가 방금 전 박 과장과 김 대리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거의 바닥에 닿을 만큼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굽혔다. 이게 얼마 만이십니까? 15년 전 호련히 회사를 떠나시고 아무리 찾아도 행방을 알 수 없어 회장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셨는지 아십니까? 감히 이런 누추한 곳에서 다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실장님, 대상그룹의 2인자인 현철 전무가 쩔쩔매며 한낱 전업주부에게 굽실거리는 믿기 힘든 광경에 박 과장과 김 대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 직전이었다. 현철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혜진을 모욕했던 박 과장과 김 대리를 향해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다. 내 놈들이 지금 누구에게 함부로 주둥이를 놀린 줄 아느냐. 이분은 15년 전 우리 대상그룹이 파산 직전까지 몰렸을 때 상철 회장님의 특명을 받고 단기 필마로 뉴욕 월스트리트의 괴물들과 협상을 타결시켜 회사를 살려낸 전설적인 전략기획실장이셨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회장님께서 유일한 후계자로 점 찍으셨던 우리 대산의 은인이시다. 현철 전무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실은 마치 로비 한가운데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파장을 일으켰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사원들 사이에서 헉하는 충격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다. 박 과장과 김 대리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다 못해 백지장처럼 그냥 하얗게 질려버렸다. 민수지사장이 입버릇처럼 무시하고 깔아뭉개던 촌스럽고 배운 것 없는 전처. 그녀가 사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대상그룹 전설의 그림자 두뇌였다니.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비틀거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혜진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기어다니는 두 남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15년 동안 남편의 얄팍한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가면을 쓰고 바보 흉내를 내주었던 시간. 그 오랜 연극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얼어붙어 있는 현철 전무를 향해 예전 전략기획실장 시절에 날카롭고 오만하던 목소리로 명령했다. 현철 전무님, 인사치레는 나중에 하죠. 지금 당장 저를 상철 회장님께 안내하십시오. 제 손으로 직접 쳐내야 할 반역자의 목이 하나 있습니다. 혜진의 서늘한 명령에 현철 전무는 침을 꿀꺽 삼키며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혜진과 도현이 전무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바닥에 주저앉은 민수의 하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절망적인 눈으로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았다. 그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뉴욕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민수의 운명 역시
완벽하게 끝장났음을 그곳에 있는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대상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 묵직한 마호가니 원목 문이 안으로 열리자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있던 한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온화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그의 두 눈에서는 수십 년간 거친 비즈니스 전쟁터를 호령해 온 제왕의 날카로운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대상그룹의 창업주의자 살아있는 전설 상철 회장이었다. 그는 현철 전무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혜진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입에 물고 있던 최고급 시가를 재떨이에 떨어뜨릴 뻔했다. 상철 회장의 얼굴에 만년설처럼 굳어있던 무표정이 거대한 충격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 혜진아, 네가 정말 네가 맞느냐?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회장으로서의 권위적인 목소리가 아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만난 아버지의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음성이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 용서해 주십시오. 혜진이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정중하게 예를 갖추자 상철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혜진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살아있었구나. 네가 갑자기 사표 한 장 던지고 사라진 뒤로 지난 15년간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 그런데 네가 어쩌다가 그 가짜는 강민수 따위의 아내가 되어 있었단 말이냐. 상철 회장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혜진은 그간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풀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빛나는 과거가 남편의 열등감을 자극할까 두려워 모든 것을 숨기고 순종적인 아내로만 살아왔던 15년의 세월. 그리고 그 헌신의 대가로 어떻게 처참하게 버림받고 쫓겨났는지에 대해서.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도현 역시 자신의 아내 세영이 민수와 공모하여 자신의 자산을 빼돌리고 위조 이혼 서류까지 꾸며 뉴욕으로 도주한 사실을 무거운 목소리로 보고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상철 회장의 얼굴은 고요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는 차라리 폭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들끓는 용암과도 같은 분노가 느껴졌다. 그는 푹신한 가죽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읊조렸다. 그 쥐새끼만도 못한 놈이 내가 딸처럼 아끼던 너를 대산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감히 15년 동안 교양 없는 무식한 여자라며 발밑에 두고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말이냐.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를 서늘하게 울렸다. 그의 주먹 쥔 손등 위로 굵은 힘줄이 팽팽하게 솟아올랐다. 내 얼굴에 똥칠을 한 것도 모자라. 내년의 존엄성까지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현철 전무, 상철 회장의 불호령에 현철 전무가 굳은 얼굴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지금 즉시 사내의 극비 특별감사팀을 꾸려라. 강민수가 지난 10년간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와 자금 흐름, 그리고 그놈과 연관된 모든 협력업체의 계좌까지 샅샅이 뒤져내. 단 한 톨의 먼지라도 찾아내서 그놈의 숨통을 끊어버릴 증거를 가져와. 예,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현철 전무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는 발 빠르게 방을 나섰다. 하지만 상철 회장의 굳은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혜진아, 그놈은 교활하고 치밀한 놈이다. 한국에 있는 서류들은 이미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을 가능성이 커. 그놈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려면 뉴욕 지사장실 금고에 숨겨두었을 이면, 계약서나 불법 자금 흐름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 말에 혜진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지금 당장 뉴욕으로 날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 증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회장과 도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 15살 난 아들 서준이가 지금 강민수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가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실려 있었다. 그 순간 상철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최고급 화상 통화용 스크린이 요란한 알림음과 함께 켜졌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뉴욕 지사장 강민수였다. 혜진과 회장은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회장이 수락 버튼을 누르자 화면 가득 뉴욕 맨해튼에 화려한 야경이 펼쳐진 초호화 펜트하우스의 모습이 나타났다. 민수와 세영은 값비싼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화면 속 혜진을 향해 조롱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봐 혜진이, 아직도 그 쓰레기 같은 방구석에서 울고 있나? 우리 어머니 말로는 쫓겨나서 갈 데도 없다던데. 꼴 좋구나. 내가 말했지. 넌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세영 역시 민수의 어깨에 기대어 교태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다. 어머 혜진 씨, 혹시라도 회장님께 헛소리할 생각은 마세요. 당신 같은 고졸 아줌마의 말을 누가 믿어주기나 하겠어요. 민수 선배님은 회장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몸인데 두 사람의 역겨운 만행이 스크린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자 상철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러나 혜진은 그들의 조롱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스크린의 한 구석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민수와 세영의 뒤쪽 조금 떨어진 소파에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아들 서준이었다. 민수는 아들을 과시하려는 듯 거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서준아, 이리 와서 네 엄마한테 한마디 해줘라. 네가 얼마나 훌륭한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살게 될지 말이야. 민수의 부름에도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소파 팔걸이에 올려둔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아주 작고 규칙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똑, 똑, 똑똑, 똑. 그것은 아주 어릴 적 혜진이 심심해하는 아들과 함께 스파이 영화를 본 뒤 장난삼아 가르쳐 주었던 모스 부호였다. 민수와 세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혜진은 화면 속 아들의 손가락 움직임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아들의 손가락이 보내는 신호가 한 단어 한 단어로 또렷하게 조합되기 시작했다. 금고 니 찻 앳. 그 메시지를 완벽하게 해독한 순간 혜진의 입가에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잔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들이 적진 깊숙한 곳에서 마침내 방역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이제 그들이 파놓은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줄 차례였다. 다음 날 새벽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도현이 마련해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정막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던 명자였다. 혜진이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명자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천에 몹쓸 년아,
네가 어젯밤에 민수한테 화상 통화로 추태를 부렸다며 내 아들이 얼마나 불쾌해했는지 알아? 이혼당한 주제에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질척거리는 꼴이라니 정말 징글징글하다. 명자는 민수가 꾸며낸 거짓 보고를 그대로 믿고 혜진을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혜진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명자는 혜진의 침묵을 굴욕감 때문이라고 멋대로 해석하며 더욱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다. 내가 내년 기죽으라고 좋은 소식 하나 알려줄까? 우리 민수랑 세아가 오늘 오후에 맨해튼에서 제일 비싼 펜트하우스 구매 계약을 한다더라. 당연히 전액 현금 박치기로 말이야. 내년이 지금 어느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발끝도 못 디뎌볼 하늘 위에서 우리 아들은 왕처럼 살 거라고 알았으면 다시는 내 아들 아끼래. 똥물 뿌리지 말고 꺼져. 명자가 통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전화를 끊었다. 혜진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왕처럼 살 거라고 혜진의 입가에 뱀처럼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자신의 아들이 곧 전 세계적인 금융 범죄자로 낙인 찍혀 나락으로 떨어질 운명이라는 것을 까맣게 모르는 늙은 여자의 어리석음이 가소로웠다. 그때 호텔방 문이 다급한 노크 소리와 함께 열리더니 도현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잠긴 노트북 한 대가 들려 있었다. 혜진 씨, 방금 도착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흥분과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내려놓고 빠른 손놀림으로 여러 단계의 암호를 해제하며 입을 열었다. 어젯밤 서준군이 보낸 신호를 받고 제가 뉴욕에 심어둔 제 사람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서준군이 금고를 찾아냈으니 지금부터 작전을 개시하겠다고요. 혜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복잡한 프로그램 창을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다. 사실 민수가 뉴욕에서 서준군의 영어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흥신소를 통해 미 해군 정보부 출신의 최고 엘리트 사리 탐정을 경력을 위조해 가정교사로 잠입시켰습니다. 어젯밤 화상통화 때 서준군 옆에 있던 그 미국인 교사가 바로 제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혜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아들이 위험한 곳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한 도연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제 사람이 서준군의 안전을 확보하며 외부 감시를 따돌리는 동안 서준군이 직접 민수의 서재에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빼낸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제게 전송되었습니다. 마침내 노트북 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빼곡하게 나타났다. 그곳에는 대상그룹의 유령 자회사를 통해 민수의 개인 계좌로 천문학적인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내역을 증명하는 완벽한 이중장부 데이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상철 회장이 그토록 원했던 민수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스모킹 건이었다. 혜진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제 끝낼 수 있겠다고 말하려던 순간 도연이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외쳤다. 잠깐만요. 이 숨겨진 폴더는 뭐지? 도연은 이중장부 데이터와는 별개로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암호화 폴더를 발견했다. 몇 번의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 폴더가 열리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혜진 씨, 이걸 보십시오. 이건 민수의 계좌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 아내 세영의 개인 노트북에서 빼낸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영어로 작성된 복잡한 해외 금융 계약서와 스위스 비밀 계좌 정보들이었다. 혜진은 하버드 출신답게 그 복잡한 문서들의 내용을 순식간에 파악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이건 세영이 민수의 비자금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자신의 해외 비밀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꾸민 계약서입니다. 심지어 민수의 서명까지 교묘하게 위조되어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갈라졌다.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민수는 세영을 자신에게 걸맞은 유능한 파트너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세영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가장 멍청한 사냥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세영은 민수를 이용해 대상그룹에 돈을 횡령하게 만든 뒤 마지막 순간에 그 돈을 모두 가로채 혼자 다른 나라로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혜진은 화면 속 계약서 하단에 적힌 실행 날짜를 확인하고는 숨을 멈췄다. 도현 씨, 이 송금 실행 날짜 뉴욕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입니다. 그것은 시어머니 명자가 전화로 떠벌렸던 펜트하우스 구매 계약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민수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그의 계좌는 이미 빈 깡통이 되어 있을 것이고 세영은 그 틈을 타 유유히 사라질 계획이었다. 남은 시간은 이제 불과 3시간 남짓. 지금 당장 상철 회장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도현의 다급한 외침에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히 민수 한 명을 처단하는 문제를 넘어 대상그룹에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는 비상사태였다. 모든 것을 잃은 두 남녀의 손에 이제 두 배신자를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칼날이 쥐어졌다. 뉴욕의 화려한 마철로 아래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카운트다운이 냉혹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이 거대한 병풍처럼 펼쳐진 초고층 빌딩의 VIP 라운지.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화려한 공간은 오직 최상류층만을 위한 곳이었다. 두꺼운 양탄자가 깔린 방 한가운데서 민수는 최고급 코냑이 담긴 잔을 흔들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자의 오만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이야, 정말 굉장한 전망이군. 이 펜트하우스야말로 진정 나 강민수에게 어울리는 선기야. 그의 옆에 바싹 달라붙어 앉은 세영 역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팔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눈빛은 교활한 승리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럼요, 선배님. 서울의 그 비좁고 답답한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르죠. 지금쯤 그 냄새나는 단칸방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을 혜진 씨가 이 광경을 본다면 아마 충격으로 거품을 물고 쓰러질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천박하고 역겨운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부동산 중개인이 공손하게 내민 계약서 위로 민수는 과시하듯 몽블랑 만년필 뚜껑을 열어 느릿하고 위험 있는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자, 이걸로 계약은 완료됐군. 장음은 전액 현금으로 즉시 송금 처리하도록 해. 내 계좌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줘야지. 알겠습니다, 미스터 강. 즉시 은행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중개인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태블릿 PC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영은 아무도 모르게 손목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현재 시각은 오후 3시 5분. 그녀가 미리 설정해둔 해외 계좌로의 자동 송금은 이미 완벽하게 끝났을 시간이었다. 멍청한 강민수. 내 계좌는 이미 텅 비어 있을 텐데 펜트하우스 결제 따위가 될 리가 없지. 네가 당황해서 허둥대는 틈을 타 나는 화장실에 가는 척 공항으로 직행하면 끝이야. 세영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도취되어 입가를 가리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태블릿을 조작하던 중개인의 얼굴에서 점차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한 방울 맺혔고 자신감 넘치던 손가락은 초조하게 화면 위를 방황했다. 미스터 강,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가 문제야? 워낙 거액이라 시스템이 놀라기라도 했나. 민수가 여유만만한 농담을 던졌지만 중개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에서 계속 에러 코드가 뜨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계좌는 현재 완전히 동결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동결이라고? 민수의 얼굴에서 콘약의 취기가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중개인에게 고함을 질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대상그룹의 뉴욕 지사장이야. 내 계좌에는 수십억 아니 수백억의 자금이 들어있단 말이다. 분명 시스템 오류겠지. 당장 다시 해봐. 민수가 삿대질을 하며 날뛰는 동안 세영은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동결 아니야. 계좌가 텅 비었기 때문에 에러가 뜬 걸 거야. 내 돈은, 내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을 텐데.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숨겨 들고 있던 또 다른 스마트폰을 몰래 켜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스위스 비밀 계좌 잔액을 확인했다.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0.00. 세영의 입에서 멍청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미친 듯이 화면을 새로 고침했지만 잔액은 여전히 0이었다. 송금 내역을 확인하자 그곳에는 송금원 계좌 동결로 인해 취소됨이라는 무미건조하고 잔인한 에러 메시지만이 떠 있었다. 거짓말이야. 내 돈이 세영의 얼굴이 시체처럼 창백해지며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한편 민수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한국의 주거래 은행 담당자에게 다급하게 국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여보세요, 나야. 강민수, 내 계좌가 동결됐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야? 장난해, 당장 풀어.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은행 담당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강민수 고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본 동결 조치는 대상그룹 법무팀의 횡령 사건 관련 긴급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고객님과 관련된 모든 계좌와 신용카드는 현재부로 무기한 정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횡령이라고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어떻게 발각된 거지? 완벽하게 숨겨왔는데. 아니, 그보다 누가 회사에 제보한 거야? 패닉에 빠진 민수의 머릿속에 지독한 증오와 함께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혜진, 이혜진. 민수는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처럼 이를 갈았다. 그 개같은 년이 감히 내 출세를 시기해서 회사에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짓거렸겠다. 항상 내 발목만 잡던 최악의 역병신 같은 년. 고졸 밑바닥 주제에 감히 내 인생을 망쳐
뉴욕의 화려한 VIP룸 안에서 그의 추악하고 억울함에 찬 절규가 공허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계획이 완벽하게 틀어져 절망에 빠진 세영은 이제 민수를 위로하거나 속일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잃은 두 남녀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자신들의 지옥문 앞에서 만견자실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뉴욕지사 최상층에 위치한 임원 전용 화상회의실. 조금 전까지 맨해튼의 제왕이라도 된 듯 의기양양했던 민수와 세영은 이제 피고인처럼 차갑고 묵직한 마호간이 테이블 앞에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화려했던 실크 가운은 온데간데 없고 구겨진 비즈니스 정장을 걸친 두 사람 사이에는 숨 막히는 침묵과 불신,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경멸의 기류만이 맴돌았다. 이윽고방 안에 거대한 모니터가 희미한 전자음과 함께 켜지며 서울 본사 회장실의 영상이 화면 가득 나타났다. 화면 중앙에는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무섭고 차가운 표정을 한 상철 회장이 앉아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시차가 큰 와중에도 이렇게 직접 소통의 자리를 민수는 필사적으로 아첨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공포로 인해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쓸데없는 아가리 닥쳐라 강민수. 상철 회장의 입에서 튀어나온 첫마디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롭고 잔인했다. 그 한마디에 민수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 놈이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빼돌린 혐의,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벼락과도 같은 선고의 민수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하지만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함정입니다. 아마 저에게 버림받은 제 전처 이혜진이 앙심을 품고 회사에 거짓 정보를 흘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여자는 고졸 출신의 교양도 없고 머리도 나빠서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을 일삼는 밑바닥 인간입니다. 제발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의 참언을 믿지 마십시오. 화면 너머로 울려 퍼지는 민수의 추악하고 비열한 변명. 상철 회장의 옆자리. 모니터에 사각지대에 앉아있던 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애처로웠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초라한 모습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저 어리석은 남자가. 강민수, 내 놈은 정말 구제불능의 멍청이로구나. 상철 회장이 깊고 낮은 목소리로 그의 발악을 잘라냈다. 회장의 손짓에 따라 뉴욕의 거대한 모니터 화면에는 민수가 서재 금고에 숨겨두었던 완벽한 이중장부 데이터가 빼곡하게 펼쳐졌다. 이건 민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췄다. 그것은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완벽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그 데이터는 내 놈의 아들 서준군과 우리가 고용한 사립탐정이 내 놈의 노트북에서 직접 추출한 것이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을 텐데. 서준이가, 그 어린 놈이 감히 날 배신해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상철 회장의 추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강민수, 넌 내 옆에 서 있는 저 여자가 유능한 파트너라고 굳게 믿고 있는 모양인데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이것도 한번 봐라. 다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세영이 민수의 서명을 위조해 그의 전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던
영문 송금 지시서 사본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옆에 서 있던 세영이 히익하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이게 뭐야? 세영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 송금 요청서.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영문 서류를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다.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세영, 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 횡령금을 전부 내 개인 계좌로 옮기려고 했잖아. 그것도 펜트하우스 장음 결제 직전에 민수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와도 같은 형상으로 세영을 노려보았다. 궁지에 몰린 세영은 더 이상 착하고 유능한 후배를 연기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녀는 광기 어린 눈으로 민수를 마주 쏘아보며 악을 썼다. 그래 맞아. 너처럼 앞뒤 꽉 막힌 중년 남자 돈 아니면 누가 상대해 줄 줄 알았어. 난 내 돈만 빼돌려서 혼자 우아하게 살 생각이었다고. 그런데 내 계좌가 동결되는 바람에 내 계획이 전부 망했잖아. 이 배신자 년이 감히 날 속여날 이용해. 당연하지 네가 혜진 씨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것처럼 나도 널 그냥 돈줄로밖에 안 봤어. 이 멍청아. 아 하고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뉴욕의 회의실 안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던 두 공범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비명을 지르며 추악한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저주를 퍼붓는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도 그 자체였다. 그만 못하겠느냐?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상철 회장의 천둥 같은 일갈에 민수와 세영은 움찔하며 서로에게서 떨어졌다. 민수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화면 속 회장을 향해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회장님, 저는 저 여자에게 속은 겁니다. 모든 건 저 여자가 꾸민 짓입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제 개인 금고 데이터와 저 여자의 송금 계획까지 이렇게 빨리 파악하신 겁니까? 대체 누가 회장님께 이런 정보를? 그의 의문은 지극히 당연했다. 고졸 출신의 무능한 전처 이혜진에게 회장과 직접 연결될 힘 따위는 있을 리가 없다고 민수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철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알려주지.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 내게 직접 증거를 가져다 준 은인들을 똑똑히 보여주마. 그 말과 함께 서울본사 회장실의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상철 회장의 옆자리. 지금까지 모니터의 사각지대였던 공간이 뉴욕의 화면에 서서히 드러났다. 그곳에는 팔짱을 낀 채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는 도현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마치 여왕처럼 고고하고 완벽하게 재단된 블랙 슈트를 입고 과거 전설의 전략기획실장이라 불리던 시절에 서늘하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 이혜진이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 비친 혜진의 모습을 본 순간 민수는 마치 거대한 벼락을 정통으로 맞은 사람처럼 온몸을 경직시켰다. 이혜진, 네가 왜 거기에? 민수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사람처럼 멍청하고 얼빠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랜만이네요, 민수 씨. 혜진은 화면 너머의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조용하고도 잔인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고졸의 교양이 없는 밑바닥 여자였던가요? 유감스럽네요. 상철 회장님께 당신의 모든 비리를 직접 보고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밑바닥 여자였거든요. 민수의 눈이
한개까지 크게 뜨였다. 옆에 있던 세영 역시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혜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가 받게 될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상철 회장의 등 뒤에 서 있던 현철 전무가 민수를 향해 마지막 사형 선고와도 같은 진실을 차갑게 내뱉었다. 강민수, 내 놈이 지난 15년간 아무것도 모른 채 멸시하고 짓밟아왔던 그 여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여기서 똑똑히 알려주마. 민수의 얼굴이 공포와 혼란으로 격렬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지난 15년간 얼마나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었다. 강민수, 내 놈이 지난 15년간 아무것도 모른 채 멸시하고 짓밟아왔던 그 여인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 여기서 똑똑히 알려주마. 현철 전무의 장중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뉴욕의 회의실 안을 가득 메웠다. 민수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화면 속의 혜진과 현철 전무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이혜진 실장님은 15년 전 우리 대상그룹이 부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상철 회장님의 특명을 받아 단신으로 해외 투기 자본과의 협상을 성공시켜 회사를 구해낸 전설적인 인물이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회장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로 지목하셨던 우리 대산의 가장 위대한 은인이시란 말이다. 그 진실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민수의 머리를 내리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문자 그대로 모든 표정이 증발했다. 그의 뇌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사실을 처리하기를 거부하며 정지해버린 듯 했다. 잠시 후 민수는 핏발선 눈으로 화면 속 혜진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는 내 전처다. 최종 학력은 고졸의 어려운 한자 하나 아마 제대로 못 읽고 매일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푼돈이나 버는 게 전부인 밑바닥 바보 천치란 말이다. 그런 여자가 하버드 비서실장 말도 안 돼. 민수의 필사적인 부정. 그것은 지난 15년간 그가 간신히 세워 올렸던 내가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얄팍하고 초라한 자존심의 성이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단말마였다. 혜진은 화면 너머로 발악하는 민수를 그저 서늘하고 무심한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이제 그에게 맞춰줄 필요는 없었다. 과거 수많은 비즈니스 전쟁터를 누비던 시절에 날카롭고 냉철한 안광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은 채 그녀는 민수의 영혼을 꿰뚫듯 응시했다. 혜진의 그 서늘한 기세에 압도당한 것인지 민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너, 뭐야 그 눈빛은? 넌 항상 내 눈치를 보며 벌벌 떨고 있었잖아. 벌벌 떨었다고요? 혜진은 조용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강력한 절대적인 위압감을 담아 말을 내뱉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민수 씨. 나는 당신처럼 자존심만 하늘을 찌르고 속은 텅 비어 있는 남자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그저 무능하고 어리석은 여자를 연기해 주었을 뿐이에요. 내 아들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연기.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민수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자신의 인생 전부라 믿었던 우월감이 실은 아내의 연극 위에서 노란한 광대의 몸짓에 불과했다는 잔인한 진실. 그 진실이 민수의 정신을 완벽하게 파괴했다. 그의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그는 추하게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것은 민수뿐만이 아니었다. 내내 침묵을 지키고 있던 도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 이제 강민수의 오해가 풀렸으니
다음은 그쪽 차례겠지? 이세영? 도현의 물음에 세영의 어깨가 경련하듯 떨렸다. 네가 내 자산을 빼돌리고 위조 서류를 꾸며 도망치는 동안 나는 네가 몰래 개설한 해외 계좌를 전부 추적해 대상으로 법무팀을 통해 동결시켰다. 넌 이제 빈털터리 사기꾼일 뿐이야. 내가 널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아, 세영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의 얼굴에는 젊음도 아름다움도 교활함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추악한 탐욕의 말로만이 깃들어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중얼거리던 민수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직 안 끝났어. 내게는 아들이 있어. 서준이의 친권은 나한테 있단 말이다. 저놈을 최고의 엘리트로 키워서 내 노후를 책임지게 만들 거야. 너 같은 고졸 어미한테는 절대로 안 뺏겨. 자신의 아들을 마지막 방패이자 소유물로 삼으려는 그의 추악한 발악이 터져나온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곳으로 한 소년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서준이었다. 서준아, 민수가 경하게 찬 목소리를 질렀다. 서준의 뒤에는 그를 이곳까지 데려온 가정교사로 위장했던 사립탐정 존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더 이상 저를 당신의 더러운 싸움에 끌어들이지 마시죠. 서준은 격앙된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보며 나이답지 않게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며 협박하던 음성 제 스마트폰으로 전부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과 아버지가 회사 돈을 횡령한 증거를 종합해서 이미 한국가정법원과 아동상담소에 제출했습니다. 도연 아저씨와 상철 회장님의 고문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아버지의 친권은 중대한 아동학대 및 범죄 행위로 인해 이미 정지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수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빠져나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는 회의실의 차가운 바닥에 양 무릎을 꿇었다. 거짓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리가. 저는 어머니께로 돌아갈 겁니다. 사람을 학력이나 돈으로만 판단하는 아버지 같은 최악의 인간 쓰레기는 절대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서준의 냉혹하고도 강력한 결별의 한마디. 그것이 민수라는 남자의 심장을 꿰뚫는 치명타가 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절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화면 너머에서 침묵을 지키던 상철 회장이 마지막 숨통을 끈 듯 입을 열었다. 강민수, 넌 혜진이를 밑바닥 여자라고 모욕했겠다. 하지만 이혜진 실장에게는 다음 달 1일부터 우리 대상그룹에 복귀를 명했다. 직책은 내놈 같은 존팽이가 평생을 바쳐도 송긋 하나 닿지 못할 전무이사 겸 신사업 본부장이다. 네가 멸시했던 여자는 이제 네가 속했던 거대 기업의 최고 수뇌부 중 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얼마나 거대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로 차버리고 길바닥에 돌멩이를 주워들고 기뻐했는지 그 어리석음을 평생 곱씹으며 살아가거라. 민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과도 같은 절규를 토해내며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쳤다. 세영 역시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끝났음을 깨닫고 눈을 뒤집은 채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 오는 것이 들려왔다. 마중이 나온 모양이군요.
탐정 존이 조용히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뉴욕 경찰과 FBI 수사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민수 이세영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와 이건 와? 나는 대상그룹 지사장이다. 엘리트란 말이야. 민수는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끝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저항은 무의미했다. 차가운 금속의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기절했던 세영 역시 무자비하게 일으켜져 수갑이 채워지자 미친 듯이 울부짖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민수는 아직 꺼지지 않은 모니터 화면을 향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이밀며 절규했다. 혜진아 제발 날 좀 살려줘. 네가 전무라며. 그럼 회사에 말해서 내 고소 좀 취하해줘. 우리 15년이나 부부였잖아. 서준이 아빠잖아. 조금 전까지 혜진을 밑바닥 여자라 모욕하고 아들을 소유물이라 부르던 남자가 이제는 그 지위를 이용해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그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추악한 모습에 혜진은 신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모니터 너머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통화 종료 버튼을 아주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눌렀다. 화면이 암전되었다. 민수의 절규가 사라진 회의실에는 완전한 정적만이 남았다. 뉴욕에서의 그 폭풍 같은 사건이 지나간 지 어느덧 3개월이 흘렀다. 계절은 바뀌어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최고급 명품 거리. 민수의 어머니 명자는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수백만 원짜리 보석들이 진열된 쇼케이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턱 끝으로 진열장을 가리키며 점원을 하대하듯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거랑 저거, 그리고 저기 있는 가방까지 전부 포장해. 결제는 이 블랙카드로 일시불이야. 명자는 아들의 비자금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마치 훈장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내밀었다. 하지만 카드를 단말기에 긁던 점원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여러 번 시도하던 점원은 이내 차가운 눈빛으로 명자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카드는 현재 이용 정지 상태로 확인됩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신가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이 대상그룹 뉴욕 지사장이야. 자산이 수천억인데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냐. 명자가 매장 아니 떠나가라.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이 요란한 진동을 내며 울렸다. 발신자는 대상그룹 법무팀이었다. 명자는 보란 듯이 전화를 받으며 점원을 노려보았다. 여보세요, 그래? 우리 아들 회사지 지금 결제가 안 된다는데 똑바로 처리.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법무팀 변호사의 냉혹한 목소리에 명자의 말문이 턱 막혔다. 강민수의 구속 기소 소식 그리고 아들이 회사에 끼친 수천억 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연대 보증인인 명자의 재산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통보였다. 압류라니? 내 집이 내 보석들이 전부?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이야. 명자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힘없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 위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화려한 매장 한가운데 주저앉았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우러러보던 점원들의 시선은 이제 오물이라도 보는 듯 차갑고 멸시 어린 눈초리로 바뀌어 있었다. 아들에게 기생하며 혜진을 짓밟았던 노년의 여인은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졌다. 같은 시각 대상으로 본사, 혜진의 새로운 집무실, 과거 민수가 앉아있던 비좁은 사무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품격 있는 공간이었다. 혜진은 책상 위에 놓인 법무팀의 최종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보고서에는 세 사람의 비참한 근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수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 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상그룹은 그에게 5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는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감옥 안에서도 나는 엘리트다라고 헛것을 보며 발악하다가 다른 수인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세영 역시 공범으로 실형을 살게 되었으며 도연에게 청구된 막대한 위자료 때문에 평생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한때 젊음과 미모를 무기로 혜진을 비웃던 그녀는 이제 교도소의 차가운 벽 아래서 급격히 노화하며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었다. 혜진은 보고서를 덮어 슈레더에 집어넣었다. 종이가 잘게 갈려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창밖에 푸른 하늘을 응시했다. 복수는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탈함과 새로운 삶에 대한 결연함이었다. 전무님, 회의 시간입니다. 비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과거 그녀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원들이 일제히 멈춰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경의를 표했다. 특히 로비에서 그녀를 모욕했던 박 과장과 김 대리는 혜진과 눈이 마주칠까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코가 닿을 듯 고개를 숙였다. 혜진은 그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당당한 구두굽 소리를 울리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날 오후 혜진은 다시 공항 로비에 섰다. 3개월 전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들과 생이별을 하며 주저앉아 울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명품 수트를 입고 대상그룹의 수뇌부로서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멀리서 익숙하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자 세련된 코트를 입고 한층 어른스러워진 서준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서준은 혜진의 품에 안기며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그래, 서준아. 내 덕분이야. 네가 없었다면 엄마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을 거야. 서준은 자신의 가방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하나 꺼내 혜진에게 내밀었다. 이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앞으로 뉴욕지사 재건하시면서 큰 계약하실 때 꼭 이 펜으로 서명해 주세요. 상자 안에는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만년필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아들의 따뜻한 진심이 담긴 선물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승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공항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들을 바라보았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혜진의 재능과 인생은 이제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가자, 서준아. 우리의 새로운 미래로. 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출국장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등 뒤로 황금빛 저녁 노을이 쏟아져 내리며
다시 돌아온 여왕의 앞길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활주로의 먼지처럼 뒤로 사라졌고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라는 거대한 비행은 이제 막 고도를 높이며 끝없는 천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